투자연금 11호가 얼마 전에 발행이 됐는데요. 네. 네, 이번 호 주제 바로 퇴직 전 준비하지 못해 가장 후회되는 것들입니다. 저희가 보다 와닿는 실제적인 은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50대 이상 퇴직자분들 400분께 설문조사를 진행했고요. 그 내용 바탕으로 이번 호 구성을 했습니다. 저 몰래 장수루님은 네. 얼른 이 내용 가지고 무드셀러님과 영상도 하나 찍으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무드셀라님과 요 잡지에 있는 내용 중에서 재정관리, 뭐 연금이나 연금 외 자산을 어떻게 운용해서 노후에 대비를 하는지 요거를 좀 집중적으로 영상을 찍어놨고요.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투자연금TV 통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잡지도 지금 저희 투자연금센터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으니까 방문해 주셔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좋은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이게 수치로 결과를 간접적으로 확인을 하다 보니까 네. 진짜 은퇴자분들의 생각이 어떤 게 후회가 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네. 숫자로 표현하지 못하는 생생한 목소리를 좀 들을 수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은퇴자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정말 잘 아시는 분께 원고를 부탁드리고 남은 이야기들, 못다한 이야기들 더 들어보고 싶어서 이분 모셨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저희 그 미래에셋 투자연금센터 홈페이지에서 이제 100세 인생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이제 원고도 정기적으로 이제 기고를 해주시고 계신데 이전에 기자 생활을 하셨었죠?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 한 21년 동안 기자 생활했고요. 네. 매경 이코노미 편집장을 역임하게 됐습니다. 아, 매경 이코노미 편집장까지. 네. 그 이후로 이제 보험회사로 옮겼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임원 생활을 했고요. 네. 또 과거에 이제 은퇴 설교 관련 책을 펴냈고, 또한 20년 동안 취재 생활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은퇴하신 분들, 퇴직자분들, 많은 분들을 만나뵙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경험담을 좀 이야기해 드릴까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은퇴자들이 가장 크게 후회하는 것 저희가 조사해봤더니 이제 재정 관리로 꼽혔습니다. 원장님께서 직접 혹은 이제 간접적으로 은퇴자분들 이제 인터뷰도 해보시고 좀 접하신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 결과에 동의하시는지요? 궁금해요. 네. 저도 투자와 연금 잡지 잘 봤고요. 네네. 그 중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1순위죠. 후회 1순위로 재정 관리를 소홀하게 했다. 네. 이거를 많이 걱정하시고 또 후회하고 그랬는데요. 사실 이거는 이제 50, 60대 은퇴자들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당연한 결과가 아닙니까? 또 일본 사례도 있습니다. 네. 연초에 일본에서도 똑같은 이런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네. 거기에서도 후회 1순위가 재정관리였어요. 똑같네요. 그리고 일, 건강 이런 것들을 이제 가장 후회한다 이렇게 조사가 나왔습니다. 사실 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일이라든가 건강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데 사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돈은 우리 몸으로 비유하자면은 어떻게 보면 혈액이랑 같잖아요. 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사실은 일부에서는 돈 있으면 좋고 돈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는 거기에 굉장히 동조를 못합니다. 그런 분들은 되게 뭐 준비를 잘 하셨으니까 뭐 그렇게 답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저희가 중요한 거는 재정 관리를 잘 하지 못해서 후회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혹시 원장님께서 재정 관리를 잘 못해서 뭐 후회한다 뭐 이런 사례를 아시는 것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재정 관리는 역시 좀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100세 인상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이 굉장히 부족하게 느껴질 거예요. 네. 3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다. 그래서 실패하지 않고 꾸준히 저축이나 투자를 잘했다. 그러면 사실 은퇴한 후에 이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할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근로소득 가지고는 좀 부족함을 느끼거든요. 네. 그렇게 어떻게 하면은 사업소득이나 또는 이제 자산소득을 통해 가지고 노후에 윤택한 삶을 살아볼까.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하게 마련이죠. 그래서 제 주위에 보면은 피트니스 클럽을 열었다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경우도 네. 있었고, 공인중개사 사무실 열었는데 이 역시도 이제 부동산이 꺾이면서 어려움을 당한 경우가 많거든요. 좋은 시도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식을 쌓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융 공부도 하고 그리고 특히 마음의 근력을 튼튼히 하는 그런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 같아요. 은행 지점장을 지낸 B씨. 명예퇴직을 한 지 5년이 지난 그는 요즘 보험 설계사로 활동한다. 문제는 보험 설계사 일이 자신에게 전혀 맞지 않아
여간 고충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그가 이 일을 놓지 못하는 것은 퇴직 전 저지른 뼈아픈 실수 때문이다. 노후를 준비한답시고 지인의 말만 듣고 섣불리 상가 투자에 나섰다가 실패한 탓이다. 퇴직금을 몽땅 찾아 임대 수입을 기대하고 상가에 투자했으나 아직도 임차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퇴직 이전에 모아뒀던 돈으로 주식이나 펀드 등에 투자하려 했지만 회사에서 오랜 기간 투자의 실전 혹은 현장보다는 관리자 역할에 충실했던 터라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장기 투자 효과를 노리고 기꺼이 리스크를 지기에는 너무 위험한 시기이기도 했다. 성공적인 투자를 하려면 투자 공부를 별도로 꾸준히 해야 했어요. 은행 지점장 경력을 과대평가했던 것 같아요.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하려면 해당 분야의 재테크 서적을 적어도 5권 이상은 읽고 마음의 근력을 키워야 합니다. 은퇴직 후 시행착오를 통해 이제야 겨우 투자 심리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마음의 근력을 가진 것 같아요. 무엇보다 현역에 있을 때부터 오랜 기간 꾸준히 투자를 하면서 몸으로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은퇴 후 갑자기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은퇴한 다음에 목돈 있잖아요. 퇴직금 같이 큰 돈을 한 번에 어디에 투자를 하거나 뭐 창업이나 자영업에 뛰어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위험하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좀 공감이 가는 게 이제 근로소득이 끊기다 보니까 마음이 좀 급할 것 같기는 해요. 마음이 급해져서 이런 판단을 좀 그르치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 사례가 더 있을까요? 맞아요. 이제 제 주위에 보면은 노후에 이제 생활비가 매우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대부분 상가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고수익을 준다는 유혹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매달 뭐 200만 원, 300만 원 맞아요. 생활비 나온다. 네.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은 다단계 금융 사기 이런 게 많이 당한 것 같아요. 저는 특히 이제 상가 투자에 주의를 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이 사실은 약 한 20% 정도 됩니다. 네. 일본이 한 10% 돼요. 아, 더 적네요. 네,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선진국으로 간다고 했을 경우에 자영업자 비율은 떨어질 수밖에 줄어야 없죠. 되는구나. 그걸 반대로 뒤집어 보면은 상가에 투자해서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벌겠다. 이런 기회는 점점 더 낮아진다. 결국 투자 수익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상가 투자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은퇴자들은 인생 역전을 노립니다. 네. 그래서 뭐 어디에 몰빵을 하게 되죠.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균형 잡힌 투자가 아니라 누구한테 정보를 얻어 듣고 주식에 그냥 몰빵 투자해가지고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서 이제 제가 그 행동경제학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분이 있어요. 네네. 예, 다니엘 카너먼. 네. 이분이 이제 프린스턴 교수인데, 그분이 했던 이야기를 저는 굉장히 귀담아 들 필요가 있다. 무슨 이야기를 했냐? 네. 인간이 시간 압박을 받으면 네, 그렇죠. 감정 바보가 된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은퇴자에 적용해 보면은 은퇴자분들은 이제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지금 돈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시간이 촉박하니까 빨리 돈을 벌어야지. 예, 그러다 보면은 다니엘 카너먼 얘기한 것처럼 감정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인 투자를 못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냉정하게 긴 안목으로 분산 투자하고 몰빵 유혹을 피하고. 네. 네. 손에 쥐고 있는 돈이니까 이게 쓰게 되고 투자하게 되고 막 이런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어차피 노후 생활비를 위해서 갖고 있을 돈이라면은 연금 자산으로 두고 있으면 저희가 마음대로 이게 꺼내 쓰고 이런 게 쉽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투자 실패의 가능성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노후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좀 연금 자산을 마련하지 않았다, 요런 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개인연금은 이제 국민연금 또 퇴직연금과 함께 3층 연금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주위에서 보면은 개인연금 투자해가지고 은퇴한 후에 굉장히 윤택하게 사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개인연금의 장점이라는 게 10년 투자했을 경우는 비과세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증액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은 뭐 예를 들자면은 20만 원 투자했다. 근데 그거를 2배인 40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잘 모르는데요.
증액을 했을 경우에는 수수료가 좀 줄어들어 가지고 그만큼 수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연금이 굉장히 중요하다. 일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개인연금이 자식보다 낫다. 맞아요. 왜냐하면 네. 자식은 그냥 돈 있으면 어떻게 가져갈까만 연구합니다만 네네. 개인연금을 들어놓으면 이제 노후가 편안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방간 장만하기도 힘들다. 내가 언제 개인연금 넣을 돈이 어디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어렵습니다. 그러나 과연 불가능한 걸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저는 빚테크, 네. 그러니까 대출, 네. 빚 관리를 잘 할 경우에 저는 그것도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네. 빚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볼까요? 내 이 빚을 다 갚은 후에 노후자금 마련을 해서 투자를 할 거냐, 아니면은 빚이 있는 상태에서 갚아 나가면서 노후자금을 투자할 거냐, 어떻게 보세요? 좀 어렵네요. 근데 저도 저는- 사실은 네. 과거에는 빚을 다 갚고 저도 그게 마음 편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네. 일반적으로 이런 선택을 많이 근데-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전문가들 이야기는 정반대였어요. 어... 빚을 일부 갚으면서도 네. 노후자금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왜냐? 빚이 좀 있어야만이 소비를 줄일 수 있답니다. 그리고 빚을 갚은 상황에서도 또 투자를 하고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해야만이 네. 내가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살맛이 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 저는 생각이 돼요. 네. 근데 특히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게 소비를 하는 과정에서 지는 빚은 나쁜 빚이고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저축이나 투자를 위해서 투자로서의- 빚을 진 거는 좋은 빚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빚을 갚아 나가면서 노후 준비를 해 나간다면 이런 개인정보 같은 것도 들 수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서 보장 자산이 굉장히 낮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보장성 보험 같은 것도 가입해서 미래의 위기를,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충남 소재 중소기업에서 감사를 맡고 있는 A씨는 주말 부부 생활을 새로 시작한 지 3년째다. 주중에는 사내 기숙사에서 지내고 한 달에 2번 정도 주말에만 아내가 있는 경기도 집을 찾는다. 지방에 홀로 살다 보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혼술도 잦아 건강이 과거만 못해졌어요. 자녀들 유학비 마련을 위해 서울 집을 팔고 경기도로 이사 갔는데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화병이 날 정도랍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자녀들에게 올인할 필요가 있었나 싶어요. A씨는 증권회사 임원 출신인데 자녀 둘을 해외 유학 보내느라 개인연금 가입은 꿈도 꾸지 못했고 퇴직금도 모두 찾아 쓴 탓에 노후가 막막하다. 감사 임기가 올해 끝날 예정이라 앞으로 기댈 곳은 경기도 집을 담보로 한 영모기지론과 국민연금뿐이다. 네, 근데 실제로 제가 주변에 보면 은퇴하신 다음에 잘 사시는 분이에요. 노후 자산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현금이라고 하죠. 유동성이라고 하죠. 맞아요. 현금이 없어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좀 계세요. 주위에 꽤 많아요. 네네. 네, 저는 그것을 이제 가계의 유동성 함정이다. 가계의 유동성 네, 함정.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저 주위에서도 한 30억대 강남에 집에서 사시는 분이 있어요. 네. 근데 그분이 가끔씩 푸념을 합니다. 돈이 없다. 재산세 네. 낼 돈도 없다. 정확 부동산세 낼 부동산세. 돈도 네, 없다고 네. 속으로 맞아요. 돈 많으신 분들이 왜 이래 그런데 사실은 그분이 엄살이 아니었어요. 그분이 다 자산에 묶여 있어요. 유동성이 없는 거예요. 네. 우리가 여유자금을 영어로는 캐시 쿠션이라 하더라고요. 쿠션을 우리가 충격으로 완화시켜 주는 네네.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갑자기 무슨 일이 터졌고 위기가 터졌을 경우에 그걸 극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여유적인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럼 도대체 얼마 정도 있어야 되냐 물어봐요. 근데 저는 연령대에 맞게 있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내가 60대다 그러면은 최소한 6개월 정도 생활비를 여유자금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 네. 그러면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어야 되냐? 그럼 보통예금, 또 하루라도 이자를 받고 싶다면은 네. 뭐 CMA 이렇게 네. 넣어둬야지. 바킹 통장 같은 것들도 예, 있고. 그 돈이 네. 아깝다 해가지고 다른 데 투자하면은 까먹을 가계 수도 유동성 있으니까. 함정이 네. 걸린다. 네, 네. 그럼 명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